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 높이는 채권 시장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채권 투자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권에 투자하는 그 개수, 인구수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 채권 시장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금리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님이 방송하신 것들을 사전에 보고 왔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시속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장인데 네.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네. 사실은 높은 물가와 사실 그 물가도 그 전에 우리가 즐겼던 시간이 있었죠. 너무 낮은 팬데믹 때문에 금리고 유동성이고 막 풀어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도 사실 미국 경제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과잉저축을 통한 소비라든지 고용시장 여건들이 많이 좋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예, 거기 반대쪽에 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큰 철퇴를 맞았었죠. 네. 사실 작년에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빴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나빠질 것까지 다 땡겨서 작년에 다 미리 맞았으니까 맞아요. 변동성도 크고 미리 맞았는데 올해는 그 진폭을 줄여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도 뭐 작년에 나쁜 지표 나왔을 때 주가 오르고 좋은 지표 나왔을 때 떨어지는 기조가 올 초에도 거의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양호했던 1월에 미국 지표들 특히나 고용이 좋았고 서비스업들도 이제 그에 맞춰서 또 올라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에서의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금리도 단기간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3% 중반 밑이었다가 네. 지난 종가가 지난 주말에 한 3.8%까지 올라왔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특히나 또 민감했잖아요. 여전히 올해는 이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멀미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고 특히나 제가 시속 게임 잘 쓰셨는데 이게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면 또 반드시 내려가는 국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내려왔다고 안심할 수 없고 또 튀어 올라가는 과정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추종 매매라든지 한쪽에 묻어놓고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이 되게 힘든 역시나 올해도 쉽지 않은 시장은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속 게임일 때 수익률을 잘 내는 분들은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보통 관성, 그러니까 네. 내가 했던 행동을 그걸 또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뭐 그런 너는 얼마나 잘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데이터들 보고 판단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에 움직였던 시장하고 또 반대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제일 원래 안 좋은 게 변동성이에요. 네. 변동성은 그걸 다 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스키도 아주 상급자 코스에서 잘 타시는 분들은 그 날카로운 기울기가 즐길 수 있는 거리겠지만 대다수는 거기서 다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그래서 챙겨보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은 물가고 최근에도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뭐 6.5%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종의 왜곡 현상, 오해들도 많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1월 지표들 다 좋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안 좋았던 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과 같이 제조업체들이 끌고 가고 있는 전체적인 기업 활동은 지금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잡아먹고 있는데 네. 작년에 금리 높았죠. 원자재 가격 높았죠. 달러 강세였죠. 사실 그게 최근에 좀 돌려지면서 올 초에는 그런 것들의 반작용으로 유동성도 들어올
좋을 거고 금리 낮아지고 달러 강세 풀리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 기대치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선물 선도 거래라든지 작년에 높았던 이자 부담들은 지금 올해 좀 금리 떨어졌다고 그렇게 바로 변동금리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네.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에 높았던 그 기업들의 EPS를 잡아먹는 원가 부담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체들 중심한 기업 활동들은 위축이 될 거고요. 그 어닝이 나빠진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앞서 깔아서 얘기 드렸지만 팬데믹 때 뿌려놓은 정책의 과잉 유동성들이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라든지 고용시장 후행적으로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저축이 이제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실업급여가 최저 수준이에요. 네.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도 다 찾고 내가 이제 정책의 자금 없이도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정책 자금을 다 쓴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 그동안은 뿌려놓은 돈에 충격의 버퍼가 있었던 거예요. 실물 경제 쪽에서. 근데 그게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는 과정에 다 소진이 됐고 이제는 내가 노동력을 써서 임금 소득으로 소비를 끌고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월 고용지표 잘 나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재고용의 어려움까지 토로한 기업들이 원래 줄여야 할 노동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금융업체들은 벌써 감원들을 네. 시작했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부 상점들이나 굉장히 원래 비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 고용이 차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지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쉬웠던 돈, 정책이 넣어줬던 돈은 다 쓰고 이제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환경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과거보다는 이 나빴던 경기 여건에 대한 딜레이가 돼서 지금 미국 경제가 노랜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소프트도 아니에요. 네네, 아예 노랜딩. 착륙도 안 한다. 그건 또 오판입니다. 이렇게까지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나 지금 최근에 또 금리 반등, 일부 달러 강세는 주시장에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화가 돼야 하반기에 뭘 도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진짜 승부처는 2분기라 보고 그 앞까지 연준이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금처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네. 그러면 또 주시장 시속 게임처럼 또 눌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왔다 갔다 하면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지금 단편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 거 그거 하나 갖고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도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주거비의 지연 효과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인과관계들이 지금 많이 깨졌는데 그렇다고 아예 인과관계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앞에 부정적인 영향이 후행적으로 뒤에 있는 쪽의 지표들의 실업률이라든지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걸릴 뿐이지 그 방향성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더 경기가 나빠질 거고 주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경착륙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연 효과까지 스무딩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추세 상승을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라인들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잘 타면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니 그런 고민하기 싫은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빠진 나이부터 담아서 그냥 그때부터는 묶고 가세요. 올해는 그 투자 전략이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치에서 네. 오히려 지금은 힘을 빼야 뒷단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들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딱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눌릴 때 깔아놓자. 정확하십니다. 작년처럼 네. 공포감들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가는데 연초에 연준이 그 마지막 공포를 자극하고 있을 때는 살 기회 정도를 주고 가고 하반기에는 올해 이렇게 해서 금리와 원자재 가격, 달러 강세와 뒷단에 안정화되는 그 효과들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해고까지 하는 과정들로 미국 실업률이 4%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실물은 안 좋지만 거기서부터 금융시장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 역발상 투자가 작년에 펀더멘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주가가 나빴듯이 네. 올해는 이제 펀더멘탈이 꺼질 때 주가는 튀어 올라가는 그 시속 게임으로 또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속 게임이긴 한데 그 안에 원리를 안다면 내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공포보다는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겠구나. 또 반대로 좋다고 여기서 내가 혼자 풍악을 울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실현해야겠구나. 그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는 남들 다 좋다 할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지표들이 나쁘다고 하고 약간 주시장에 비관론이 들어갈 때가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뒤에 정책들이 지금 충분히 무리한 영역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는 국면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뒤를 생각하고 할 기회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에도 너무 속아서도 안 될 것 같고 경제 지표를 고지고대로 봐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일단 매파적인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는 연준 의원들인데 그 예전 같았으면은 금리 인상 이거 더하는 거 아니라고 불안에 떨 수도 있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은 그래 이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야. 여기서 비둘기적으로 돌아서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탑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억지로 액션을 취하는 거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건 막 시장이 자기 혼자 또 자가 발전해서 지금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계속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금융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쓰는데요. 이 철없는 금융시장이 너무 또 설레발쳐서 막 미국 주식이 막 올라가고 하면 자산 시장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 효과 때문에 또 소비가 촉진되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경계감을 갖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딱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번을 여기 출연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또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경제가 감내 가능한 적정하다고 보는 통화정책의 수준은 2% 중반에서 3자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역기를 한 25kg짜리 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적정 자기가 들 수 있는 체력인데 제가 봤을 때 임계치 한계치가 5%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50kg 정도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로 환산하면 5% 초반대예요. 네.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금 약간 미국 지표가 좋아서 한 25bp 더 올리겠지.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운동 해보셨죠? 네, 해봤죠. 뭐 앵커님이 한 10kg짜리 드실 수까지 있는데 거기서부터 똑같은 무게인 2kg씩 조금씩 더 더해간다 그러면 네. 그 더해지는 2kg가 같은 무게인가요? 아니죠. 동일한 무게지만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힘은 적정 수준 이상 갔을 때부터 그 2kg씩 더해지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딱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립금리가 2% 중후반대를 얘기하는데 내 한계치 수준이 5%대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거기서 25bp씩 더 올린다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2분기에 3분기 넘어갈 때 미국의 그 부담이 지금 주식 큰 바닥치고 올라가는 추세는 맞아.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쭉 가기에는. 조정받는 국면들을 연출할 건데 저희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기보다는 그런 데서 좀 균형들을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세게 하다가 2분기에 아까 얘기했던 딱 지표는 하나 봅니다. 물가가 앞자리 4자를 띄고 내려갈 때 실업률은 역으로 앞자리 4자를 드러낼 때 네. 그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우리가 기대하는 피벗 시대로 전환이 될 거다. 4가 중요합니다. 4가. 물가 4, 실업률 4. 그게 딱 전 매크로 쪽에서는 그 정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 애널리스트님 모셨으니까 채권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네. 현재 국내 채권 시장은 어때요? 아직도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잔고로만 치면은 네.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 금액은 한 60조 이상을 했고요. 근데 만기가 또 짧은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투자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커졌는데 잔고 자체로도 작년에 20조를 넘게 샀는데 올해에도 개별 기관 투자자들 다 제끼고 네. 개인들이 절대 보유 잔고는 계속 채권을 많이 늘려가는 이제 개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약간 물가 피크아웃 한다고 하면서 금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채권 중에 하나가 한전채가 네. 만기 3년짜리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만 해도 6%였거든요. 그게 올해 2월 들어올 때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앵커님? 6%짜리가 3.7%대 8%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그 사이에 2%포인트 이상이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작년에 하신 분은 3년 동안 매년 6%씩 이자를 챙길 수 있었는데 지금 네. 하시면 3.8밖에 못 받아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적정하다고 보는 중립금리가 한 2% 중반 미국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거보다 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기준금리 우리 3.5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근데 최근에 또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금리가 다시 4%를 넘어섰습니다. 전 감히 얘기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중립금리 이상의 시대는 긴축의 시대라 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서 국가가 장기간 성장했을 때 능력치 그 중립금리를 산정할 때 그런 긴 시간 동안 거둘 수 있는 국가의 소득 수준 대비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금리라는 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용을 치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대출자보단 저축자한테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전채 중심 4%,
채권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장기 예금 금리들이 이 정도 수익을 깔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긴 관점에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 국고 3년 기준 3자가 깨지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저축을 하시는 게 유리한 국면. 그러니까 제가 올해 계속 그렇다고 저축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되면 위험자산들의 투자 기회가 또 있겠죠.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깔고 갈 수 있는 자산들은 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이 채권 시장에 유입할 만한 그런 매력도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네. 여기 최근에 쓰신 레포트를 보니까 WGBI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세계 네. 국채지수거든요. 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편입을 시도하고 있고 3월 편입 여부가 빠르면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아놔야 될 그런 뉴스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뭐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MSCI라고 하는 글로벌 그 주식 지수에 우리가 지금 이머징인데 선진국에 들어가냐 네, 그것 맞아요. 때문에 용꼬리를 하냐 뱀머리를 하냐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머징이 더 좋을 수 있다 여러 판단들이 있는데 네. 채권 시장에서도 글로벌 지수 3대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JP모건에서 발표하는 이머징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CT 예전에 CT였고 지금은 FTSE로 지금 옮겨졌는데요. 이 WGBI가 월드 글로벌 W가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 정부채 중심으로 국채를 중심이죠. 신뢰도가 높은 거기에 편입되는 지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면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움직이는 달러 채권을 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벤치마크로. 그 펀드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쪽이라 이 편입 여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뭐 일종의 안전판 역할로 그래서 정부도 크게 신경 쓰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의 근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역머니 부부 현상이 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예금이 아닌 은행자산이 아닌 채권이라던가 주식시장, 펀드 쪽으로 유입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시장을 잘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올 한 해의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 주시죠. 제가 앞서 좀 깔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네. 저는 올해가 실물 경제 쪽에서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통화 정책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부담이 있어서 시소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상반기까지는 그런 시소의 진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절대 저축자한테 유리한 구간에서의 안전자산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 오르고 원달러 원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내가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깔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중 노후를 대비한다면 네. 그런 자산들을 아직은 6 정도의 비율로 위험자산 대비 6대 4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고요. 2분기에 그 경제지표 아까 제가 주식 물가와 미국 기준하게 한데 물가와 실업률 4를 얘기 드렸는데 네. 그 국면에 들어갈 때부터는 주식시장 위험자산들 중심으로는 이제 돈이 풀려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쪽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될 수 있다. 그때부터 5의 비중으로 가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하반기를 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투자들이 많은데 네. 저는 지금 실물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정책의 영역이 그런 내년도까지의 큰 틀에 유동성 환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은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상고하저로 이제 바뀌지 않았냐. 작년에 워낙 올해 경기 어렵게 볼 때는 상반기가 어렵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연초에 1월 달에 좀 설레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면 하반기에 가져갈 수 있는 기대치들이 분명히 또 남아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 위험 선호에 대한 투자들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는 이런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에 너무 취해있지 말고 안전자산 비율이 6, 위험자산이 4로 가져가고 점점 우리가 아까 봤던 4라는 그 숫자 확인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보자 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네요. 윤여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